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윤서아는 종갓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대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오래된 기둥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마당을 채운 돌 하나하나는 제자리를 지켜온 시간의 무게를 가진 듯했죠. 문패조차 이곳은 함부로 웃거나 떠들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대문을 밀기 전 윤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인사를 드리러 온 날이 아니었어요. 3대 독자의 아내로서,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공식적인 자리를 치르는 날이었죠.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도, 마루로 오르는 짧은 순간에도 윤서아는 자신의 숨소리까지 조심스럽게 줄였어요. 발소리가 너무 크게 나지 않을까, 옷깃이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표정이 너무 굳어 보이지 않을까. 모든 것이 신경 쓰였죠. 마루에 앉자 집안 어른들이 남편 윤태겸을 가운데 자리에 앉혔습니다. 밥그릇이 가장 먼저 그 앞에 놓이고 젓가락도 가장 먼저 그에게 갔어요. 반찬도 국도 모든 것이 윤태겸을 중심으로 움직였죠. 3대 독자는 귀한 몸이다. 집안의 기둥이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3대 독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 어른들의 말이 오갈수록 윤서아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윤서아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었죠.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윤서아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질문을 던졌어요. 그 시선은 며느리를 평가하는 시선이었죠. 군대는 언제까지 다닐 생각이니? 윤서아는 최대한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동안은 계속 복무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짧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비웃음과 못마땅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가 너무 나서면 집안이 시끄럽다. 집안 돌보는 것도 중요한데 말이야. 윤서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부대에서도 똑같은 말을 들어왔거든요. 성실하게 일하면 시기의 대상이 되고 충성스럽게 복무하면 튀는 행동으로 비틀려서 돌아왔죠. 여자 장교라는 이유만으로 2배로 조심해야 했고 3배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남자 장교보다 더 크게 비난받았고 같은 성과를 내도 반만 인정받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하던 시아버지 윤종백이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나라에 필요 없어서 군대 가는 사람은 없다. 집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종백에게 쏠렸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윤종백은 윤서아에게 찻잔을 부드럽게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물부터 마셔라. 손이 떨린다. 윤서아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긴장을 시아버지만 알아챈 겁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윤서아를 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었죠. 규정과 예의 뒤에 숨겨진 떨림까지 읽어낸 건 시아버지뿐이었습니다. 윤서아는 찻잔을 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애썼죠. 바로 그 순간 윤서아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군 내선 번호였어요. 윤서아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양해를 구했죠. 죄송합니다. 잠시 받겠습니다. 윤서아는 마루 끝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윤서아 중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윗사람들 다 불편해한다. 알아들었어? 윤서아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상대는 비웃듯 덧붙였죠. 규정 때문에 내가 다칠 수도 있어. 지금 내 자료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기나 해? 조용히 하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전화가 끊기고 윤서아는 마당 한가운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느끼는 부담과 군인으로서 받는 압박이 한꺼번에 목을 조여왔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윤서아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그리고 마루 끝에 서 있던 윤종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군대 일이냐? 윤서아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윤종백은 윤서아의 표정을 읽고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혼자 감당하라는 말은 책임질 사람이 있을 때나 하는 소리다. 윤서아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종갓집의 무게가 며느리를 짓누르는 동안 부대에서는 누군가 윤서아를 찍고 있었어요. 두 개의 압박이 동시에 밀려왔죠. 윤서아는 마루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불안이 단단히 깔렸어요. 그날 밤 윤서아는 부대로 복귀하자마자 호출을 받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선임 장교 2명과 윤서아를 못마땅해 하던 인원들이 이미 앉아 있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윤중이 앉아. 선임 장교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윤서아는 의자에 앉았어요.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웠죠. 내가 괜히 나서서 판을 흔들었지. 보고서 그런 거 올릴 때는 줄도 서야지. 혼자 똑똑한 척하면 다들 피곤해한다는 거 모르나? 윤서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산 집행이 이상합니다. 장비 인수 서류가 실물과 맞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한 명이 비웃듯 말했어요. 여자가 뭘 안다고. 내가 그렇게 나서면 다들 불편해한다는 거 아직도 몰라? 윤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논리로 맞서려 했지만 상대는 논리로 대응하지 ANALS였어요. 조롱과 비난만 쏟아냈죠. 회의는 회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윤서아의 말은 번번이 잘렸고 질문은 무시당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복도에서였습니다. 윤서아가 고개를 숙이고 걷는데 누군가 갑자기 어깨를 밀쳤어요. 윤서아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어깨가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확 퍼졌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밀친 사람이 황급히 다가와 팔을 잡으며 부축하는 척을 했어요. 괜찮아요? 조심하셔야죠. 그러면서 귓속말처럼 낮게 속삭였습니다. 입 닥치면 조용히 넘어간다. 안 그러면 내가 문제 만든 사람이 돼. 알아들었지? 윤서아는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더 세게 들어왔어요. 결국 윤서아는 넘어진 것처럼 혼자 다친 것처럼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훈련 중 부상 정도로 치부했죠. 윤서아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이미 주변이 사고로 몰아가며 길을 막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강도현 중령이었어요. 그는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죠. 윤중이 괜찮아? 훈련 중에 다쳤다고 처리하면 돼. 별일 아니야. 윤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강도현은 눈빛을 차갑게 바꾸며 낮게 말했어요. 내가 괜찮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대가 조용해야 해. 알아들어. 윤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지만 삼켜야 했죠. 늦은 밤 윤서아는 피투성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전투복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부어올랐어요. 손등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죠. 말이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윤서아를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무슨 꼴이니? 집안 망신이야. 이게 무슨 몰골이야. 윤서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과할 힘도 설명할 기운도 없었어요. 윤태겸은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오려다 멈췄습니다. 친척 몇 명이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칼처럼 꽂혀 있었어요. 윤태겸은 윤서아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윤서아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부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윤서아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훈련 중에 넘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정리된 말처럼 들렸어요. 누군가 시킨 것처럼 연습한 것처럼 들렸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그냥 군대 그만둬. 여자가 무슨 군대야. 윤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릴 수 없었죠. 이 집에서 눈물은 약점이 되니까요. 그때 윤종백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윤종백은 윤서아를 보더니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사고로 사람은 저렇게 안 된다. 윤종백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윤종백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윤종백은 외투를 벗어 윤서아의 어깨에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설명하지 마라. 너는 쉬어라. 윤서아는 그제야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고 보호하려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눈물을 참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윤종백은 윤서아를 방으로 안내한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단 한마디만 했어요. 지금이다. 그 말과 함께 무언가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아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몸은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린 순간이 계속 떠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시아버지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설명하지 마라. 너는 쉬어라. 그 말이 윤서아를 간신히 붙잡아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윤서아는 병원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이라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윤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쉬면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지금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은 훈련 중 사고로 조작될 게 뻔했습니다. 윤서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눈빛에는 지금 나가면 모든 게 바뀐다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윤태겸이 내가 함께 가겠다며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출입 확인이 유난히 길어졌습니다. 헌병이 윤태겸의 신분증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무전을 주고받았죠. 신원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윤태겸은 불안했습니다. 평소라면 3분이면 끝날 절차가 10분 넘게 이어졌어요. 헌병은 윤태겸을 유난히 오래 훑어봤죠. 마치 당신이 여기 오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윤태겸은 들어가지 못하고 정문 앞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윤서아는 그 사이 강도연 중령에게 다시 호출됐습니다. 중령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도연은 의자에 기대앉아 윤서아를 내려다봤어요. 걱정하는 척하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윤중이, 어제 많이 놀랐지? 괜찮아? 윤서아는 괜찮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강도연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이길 싸움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훈련 중 부상으로 정리하면 끝나. 너도 살고 부대도 살고 모두 편해져. 그게 최선이야. 윤서아는 고개를 들어 강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보고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도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걱정하는 척하던 가면이 벗겨졌죠. 그럼 너는 상관 지시 불복이 돼. 알아? 그리고 말이야. 요즘 내가 군기 잡는다고 병사들 괴롭힌다는 말도 돌더라. 부하들이 너 때문에 힘들어한다던데? 윤서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프레임이었어요. 윤서아를 문제 장교로 만들어서 고립시키고 증언을 못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덫이었죠. 예산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군기를 빙자해 부하를 괴롭힌 장교로 만들려는 겁니다. 윤서아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는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부하들을 괴롭힌 적 없습니다. 강도연은 비웃듯 말했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증언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이해해? 윤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먹을 쥐어 참았어요. 강도연은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생각 잘해. 오늘 안으로 답 들려줘. 내 미래가 달린 문제야. 윤서아는 중령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숨을 고르려는데 복도 끝에서 윤태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태겸은 윤서아의 표정을 보고 달려왔어요. 서아야, 무슨 일이야? 윤서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윤태겸은 윤서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서아는 손을 뺐죠. 괜찮아요. 처리할 수 있어요. 윤태겸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아가 맞은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아내가 혼자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윤서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에 지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낯선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시어머니와 친척 몇 명이 모여 앉아 수군거리고 있었죠. 며느리가 부대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던데? 군인이 사고를 치면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윤서아는 그 말을 듣고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해명할 기운도 설명할 여력도 없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서아야, 이리 와봐. 윤서아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대에서 무슨 일 있었니? 친척들한테 전화가 오더라.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윤서아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내. 알겠지? 윤서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혼자 버티는 게 맞는 걸까? 의문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때 방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종백이었어요. 윤종백은 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진다. 견뎌라. 윤서아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윤종백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였죠. 윤서아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종갓집 마당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종백의 전화는 단순한 가족 소집이 아니었어요. 비상암호였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필 그날 인근에서 합동점검과 회의가 겹쳐서 윤명숙 육군 중장, 윤혜란 공군 중장, 윤정임 해군 중장이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거든요. 5분, 딱 5분 만에 집 앞에 차량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차 문이 열리고 내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가족 행사가 아니라 작전 현장에 투입되는 군인의 얼굴이었죠. 계급장이 빛났습니다. 별 하나, 별 둘이 아니라 별 셋씩 달린 어깨가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마당에 있던 친척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들 계급장이 중장? 3명이나?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 집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아니, 알았어도 여자 군인쯤으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윤명숙 중장이 가장 먼저 현관에 들어서며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윤서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방해라고 겨우 대답했죠. 윤명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윤혜란, 윤정임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계획은 이미 짜여 있었죠. 윤혜란 중장은 집안 상황을 단숨에 정리했습니다. 연락망 확인하십시오. 이동 동선 확보. 지금부터 말 함부로 하시면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친척 한 명이 이게 무슨 하고 말을 꺼내려다 윤혜란의 시선을 받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 눈빛은 한마디라도 더하면 책임진다는 경고였죠. 윤정임 중장은 조용히 윤종백 옆에 섰습니다. 낮게 물었어요. 피가 났지? 윤종백은 짧게 답했습니다. 사고라고 덮고 있다. 윤정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카 며느리가 피투성이로 돌아온 날 윤종백이 전화로 단 한마디만 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죠. 지금이다. 그 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 어른들이 깨달았습니다. 3대 독자가 귀한 집안이라서 이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가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다쳤기 때문에 그 충성을 짓밟으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인 겁니다. 반전이 아주 크게 터졌어요. 윤서하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고모들을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어요. 윤명숙이 다가가 윤서아의 어깨를 살폈습니다. 멍이 든 곳, 부어오른 곳을 확인했죠. 언제부터였니? 윤서아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예산 문제를 제기한 날부터?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 여자 장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기 시작한 날부터? 윤서아는 입술을 떼지 못했어요. 윤혜란이 대신 말했습니다. 말 안 해도 돼. 우리가 찾아낼 거야. 윤정임은 윤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윤정임은 그 손을 꽉 쥐며 말했죠. 너 혼자 버티지 마. 이제는 우리가 함께한다. 윤서아는 그제야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거실에서는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들이 대체 누구야? 중장이라니 이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럼 윤서아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잖아. 시어머니는 그제야 윤서아를 다시 봤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요. 군인으로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사과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윤명숙 중장은 윤종백에게 물었어요. 부대 쪽 정보는? 윤종백은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윤서아가 정리했던 예산 관련 자료의 복사본이었어요. 윤종백은 며느리가 방에 두고 간 서류를 미리 확보해뒀던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윤명숙은 서류를 훑어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조직적이야. 단순 비리가 아니라 계획적인 은폐야. 윤혜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윤서아를 찍은 거지. 입을 막으려고. 윤정임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검찰 연결해줘. 지금 당장. 집안은 순식간에 작전 본부가 됐습니다. 친척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별 13개가 모인 자리였으니까요. 누구 하나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었죠. 윤태겸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체면 때문에, 집안 눈치 때문에 외면했던 게 너무나 후회됐죠. 윤태겸은 윤서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서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세워진 차량들, 오가는 사람들, 전화소리,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보호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윤명숙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기억해.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우요. 장군들은 윤서아를 따로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자 밖의 소음이 차단됐어요. 윤명숙이 의자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잡은 게 뭐냐?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봐. 윤서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예산입니다. 교육훈련 비용과 장비 인수 항목이 서류상으로는 멀쩡한데 실물과 맞지 않았습니다. 윤혜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죠. 구체적으로? 윤서아는 기억을 더듬으며 설명했습니다. 장비 인수 서류에는 분명히 신형통신 장비 15대가 입고된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창고에는 구형 장비 8대만 있었습니다.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려 했더니 특정 업체로만 반복해서 대금이 지급되더라고요. 윤정임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 업체 이름은? 윤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테크솔루션이라는 곳입니다.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실적도 제대로 없는 회사인데 계속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윤명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 윤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난 2년간 약 12억 원 정도입니다. 분산해서 처리했지만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3명의 장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횡령이었죠. 윤혜란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걸 보고하려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니? 윤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강도연 중령님께 먼저 보고했습니다. 규정상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중령님이 괜한 파장 일으킨다며 묻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사라졌고 병사들 사이에서 제가 군기를 빙자해 괴롭힌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그날 복도에서 윤서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임이 윤서아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천천히 해도 돼. 윤서아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밀렸습니다. 일부러요. 벽에 부딪혔고 그 사람이 부축하는 척하며 귓속말로 입 닥치면 조용히 넘어간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문제 만든 사람이 된다고요. 윤명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름은? 윤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얼굴은 봤지만 계급장은 못 봤어요. 그때 윤혜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아,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 그 테크솔루션이라는 회사, 혹시 하청 라인 확인해 봤니?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하청 업체 중 하나가 윤서아는 말을 멈췄습니다. 입 밖으로 내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죠. 남편 회사 거래처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명숙이 낮게 물었어요. 윤태겸이 알고 있었나? 윤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겁니다. 직접 거래한 게 아니라 3차, 4차 하청으로 연결된 거예요. 저도 깊이 파고들어서야 발견했습니다. 윤정임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윤태겸 쪽에서도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모르고 연루됐더라도 말이야. 윤서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쟤 때문에 남편까지. 윤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너를 고립시키고 입을 막으려고 만든 덫이야. 윤혜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윤태겸을 연루시켜서 내가 입을 다물게 만들려 했던 거지. 남편까지 위험해지면 넌 포기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윤서아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규정대로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윤정임이 윤서아를 껴안았습니다. 내가 옳았기 때문이야. 옳은 사람을 짓밟으려는 놈들이 있는 거지. 서재 문이 열리고 윤태겸이 들어왔습니다. 윤태겸은 방금 전 대화를 일부 들었던 것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서아야, 내가 내 회사가 연루됐다고? 윤서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태겸을 마주 볼 수 없었어요. 윤태겸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몰랐다고 해도 결국 서아를 위험하게 만든 줄이 내 쪽에 있었다는 거잖아. 윤명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몰랐으면 이제라도 끊어야죠. 그게 윤서아를 지키는 길입니다. 윤태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끊겠습니다. 당장 끊겠습니다. 회사 거래처 전부 조사하겠습니다. 윤서아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때문에 숨지 마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윤태겸은 윤서아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아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받아들였죠. 윤태겸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체면 때문에 널 혼자 세웠어. 정말 미안해. 윤서아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여기서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구하는 쪽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구하는 쪽까지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 함께 서기 시작한 순간이기도 했죠. 윤명숙 중장은 감정으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폭력이 아니라 절차로, 증거로 부대를 멈추는 방법이었죠. 다음 날 새벽 부대 정문에는 평소와 다른 차량들이 들어섰습니다. 군검찰 소속 차량 3대, 헌병대 차량 2대였어요. 당직 사병이 당황해하며 무전을 넣었지만 이미 승인이 떨어진 상태였죠. 출입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윤혜란 중장이 통신 라인을 정리했어요. 누구에게 전화하고 누구에게 자료를 넘겼는지 모든 통신 기록을 역추적했습니다. 부대 내부 네트워크 접속 기록, 외부 발신 내역, 심지어 개인 휴대전화 사용 패턴까지 분석했죠. 구멍을 막는 작업이었습니다. 증거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입을 맞출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윤정임 중장은 기록을 틀어주었습니다. 출입 통제 명단, 근무표, 당직 편성표를 역추적했어요. 윤서아가 다친 그날 밤 복도에 누가 있었는지, 회의실에 누가 남아 있었는지, CCTV 사각지대는 어디였는지 하나하나 점검했죠. 이 시간대, 이 복도에 있었던 사람 명단 전부 뽑으세요. 당직 근무자 중 이동 동선 확인 안 된 인원 따로 표시하세요. 윤정임의 지시는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숨긴 흔적, 지운 흔적까지 모두 드러났죠. 부대는 총성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휘체계가 얼어붙었어요.
보고 라인이 동결되고 평소처럼 위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던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죠. 군검찰이 들어오면서 관련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서류만 처리했습니다. 내용은 확인 안 했습니다. 중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개박살이었어요. 폭력보다 더 빠르고 더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증언이 엇갈리고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조직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졌죠. 강도현 중령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군검찰 조사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집안이 군을 사유화하는 겁니다. 장군들이 조카 며느리 하나 감싸려고 부대 전체를 뒤집는 게 말이 됩니까? 조사관이 차갑게 대답했죠. 증거를 보고 말씀하시죠. 예산 횡령, 허위 보고, 그리고 폭행 및 은폐 시도? 이게 전부 조카 며느리 감싸려고 조작한 겁니까? 강도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테크솔루션으로 흘러간 12억 원, 장비 인수 서류 조작, 그리고 윤서아 중위를 문제 장교로 만들기 위해 유포한 허위 사실. 전부 증거가 있습니다. 강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조사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아 중위가 다친 날 복도 CCTV 삭제하셨죠? 그런데 백업 서버에는 남아있더군요. 복구했습니다. 강도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었죠. 그 시각 부대 본관 복도에서 윤서아는 휘청거렸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지난 며칠간 혼자 버텨온 게 한계에 달한 겁니다. 벽에 기대려는 순간 윤태겸이 달려왔습니다. 서아야. 윤태겸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윤서아를 붙잡았어요. 체면도 집안 눈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러질 것 같은 아내를 잡는 게 먼저였죠. 내가 체면 때문에 널 혼자 세웠다. 정말 미안하다. 윤서아는 대답 대신 윤태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참아야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윤명숙 중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명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버텼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부대 내부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윤서아 중위 집안이 장군 집안이래. 중장이 3명이나 온 거 봤어? 강도현 중령 완전 끝났대. 군검찰이 증거 다 확보했대. 병사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윤서아를 문제 장교로 여기던 시선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장교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죠. 한 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아 중위님, 원래 공정하셨잖아. 우리 괴롭힌 적 없어? 누가 그런 소문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이야. 다른 병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오히려 우리 편 들어주셨어. 규정 어긴 상관들한테 먼저 항의하신 분이야. 증언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아를 모함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군검찰은 강도현 라인을 한 명씩 불러들였습니다. 조직적 횡령, 허위 보고, 증거 인멸 시도, 그리고 폭행 및 은폐. 혐의는 계속 늘어났죠. 관련자들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혜란 중장은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됐네. 이제 남은 건 처벌뿐이야. 윤정임 중장이 덧붙였습니다. 윤서아는 보호조치 들어가야 해. 보복 가능성이 있어. 윤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조치했어. 윤서아는 당분간 다른 부서로 임시 배치될 거야. 안전하게. 3명의 장군은 서로 눈빛을 나눴습니다. 별 13개가 함께 움직인 결과였죠.
폭력 없이, 소란 없이, 오직 절차와 증거로 부대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아는 부대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밤하늘이었죠. 윤태겸이 곁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윤서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최악은 지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복구된 CCTV 영상, 삭제됐던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까지요. 윤서아를 문제 장교로 만들기 위해 유언비어를 뿌린 사람, 훈련 사고로 덮으라, 지시한 사람, 자료 삭제를 시도한 사람, 모두 강도연 라인이었습니다. 군검찰 조사실에서 강도연은 끝까지 윤서아를 흔들려 했어요. 내가 조용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 왜 굳이 나섰어? 규정? 정해? 그런 거 내세우다가 내가 다친 거야. 조사관이 제지하려 했지만 윤종백이 들어서며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윤종백은 천천히 강도연 앞으로 걸어갔어요. 소리도 지르지 않고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강도연을 내려다봤죠. 내 며느리는 잘못 없다. 윤종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저 아이 충성을 죄로 만들었다. 나라 지키려던 사람을 찍어 눌렀어. 그게 군인이 할 짓이냐. 강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종백의 눈빛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종백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횡령한 돈으로 몇 명이 밥 먹고 사는지 아냐? 내가 빼돌린 장비로 훈련받아야 할 병사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 넌 군인 아니야. 도둑이야. 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변명도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복도 밖에서 윤태겸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를 지키는 모습, 가족이 함께 서는 모습이었죠. 윤태겸은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체면 때문에, 집안 눈치 때문에 아내를 혼자 세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윤서아가 나왔습니다. 윤서아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윤태겸이 다가가려 하자 윤서아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태겸은 그 손을 잡았죠. 서아야, 내가 널 믿었어야 했는데 집안 체면이 뭐가 중요하다고. 윤태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아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제라도 믿어주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윤태겸은 윤서아를 껴안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대 복도에서 체면 따위 신경 쓰지 않고요. 윤서아는 남편의 품에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참았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윤종백이 다가와 윤서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 견뎠다. 내가 옳았어. 윤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윤종백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군검찰은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도연 중령을 비롯한 관련자 7명이 구속 기소됐어요. 예산 횡령, 허위 문서 작성, 증거 인멸 시도, 그리고 폭행 및 은폐 교사. 혐의는 명확했고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부대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에 들어갔어요. 비리에 연루된 인원들은 줄줄이 보직에서 해임됐고 새로운 지휘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윤서아가 제기했던 예산 문제는 전면 재조사가 시작됐죠. 병사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윤서아 중위님 덕분에 제대로 된 장비 받을 수 있게 됐대. 비리 덮으려고 중위님 모함한 거였어. 진짜 나쁜 놈들이야. 우리가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중위님한테 미안해.
윤서아는 부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병사 한 명이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그 병사는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중위님, 저희가 소문 믿어서 죄송합니다. 중위님은 항상 공정하셨는데. 윤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문제였어. 병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윤서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종갓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잔치도 아닌 그저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윤명숙, 윤혜란, 윤정임 세 중장도 참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서아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아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윤서아의 손을 잡았죠. 내가 며느리를 사람으로 안 봤다. 군인으로도 한 사람으로도 존중하지 않았어. 미안하다. 윤서아는 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이었어요. 상처는 한 번의 사과로 아물지 않으니까요. 윤서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 한 번으로 괜찮아지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신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래, 그렇게 하마. 내 말이 맞아. 윤종백은 마당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윤종백은 윤서아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그날 밤 내가 떨어뜨린 거다. 윤서아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피투성이로 돌아온 날 떨어졌던 찢어진 명찰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윤서아는 명찰을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버리려고 했는데 못 버리겠더라. 내가 흘린 피가 묻어 있어서. 윤종백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윤서아는 명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윤종백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며느리로 불렀지만 오늘부터는 내 딸이다. 그 순간 윤서아의 눈물이 그제야 떨어졌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윤태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어요. 아내 곁에 서서 함께 눈물을 흘렸죠. 사건은 훈련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와 보복 시도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군 당국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윤서아에게는 명예회복 조치가 내려졌어요. 부대는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강도연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줄줄이 자리에서 내려왔고 일부는 군복을 벗어야 했죠. 윤서아가 바랐던 대로 큰 소리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진실로 바로잡는 결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서아는 부대 앞에 섰습니다. 병사들이 모인 조회 시간이었어요. 부대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윤서아 중위의 용기 있는 제보로 우리 부대의 비리가 바로잡혔습니다. 중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서아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진짜 인정이구나 싶었죠. 소문이나 모함이 아니라 진실로 평가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윤서아는 병사 몇 명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중위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죄송합니다. 윤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 잘못이 아니야. 다들 고생했어. 병사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서아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일주일 뒤 종갓집 마당에 다시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제사도 잔치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였죠. 하지만 분위기는 처음 윤서아가 방문했던 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서아 옆에 앉아 반찬을 권했어요. 이거 내가 좋아한다고 했지?
많이 먹어. 윤서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한 건 맞지만 아직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친척들도 이제는 윤서아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서아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집안의 자랑입니다. 윤서아는 과찬이십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힘이 있을 때만 인정받는 게 씁쓸했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윤태겸은 윤서아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아내 편에 섰습니다. 윤서아는 그 손을 꽉 쥐었죠. 식사가 끝나고 마당에 나왔을 때 윤명숙 중장이 윤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두 사람은 마당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윤명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윤명숙은 윤서아를 돌아보며 말했죠. 그래도 넌 이겨냈어.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지만 결국 내가 끝까지 버텼기 때문이야. 윤서아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모님들 없었으면 못 이겼을 겁니다. 윤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는 내가 만든 길을 따라간 것뿐이야. 내가 먼저 진실을 밝히려 했고 내가 먼저 용기를 냈어. 우리는 그 뒤를 지킨 거지. 윤서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명숙이 윤서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야. 군대는 여전히 변화가 느린 곳이니까. 하지만 내가 있으면 조금씩 달라질 거야. 너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군대가 바뀌거든. 윤서아는 고개를 들어 윤명숙을 봤습니다. 저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윤명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내가 여기서 멈추면 너를 무너뜨리려던 놈들이 이기는 거야. 윤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윤서아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윤태겸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뭐 생각해? 윤서아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이 13개나 되는 집안에 시집 왔구나 싶어요. 윤태겸도 웃었습니다.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윤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제 힘으로 버텨야 했으니까요. 윤태겸은 윤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버티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앞으로는 도망치지 않을게. 윤서아는 남편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약속해요? 윤태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윤종백이 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며칠 뒤 윤서아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새로운 보직이 주어졌고 새로운 동료들이 생겼어요. 여전히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윤서아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복도를 걷는데 한 병사가 경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중위님 존경합니다. 윤서아는 경례를 받으며 대답했어요. 고맙다. 함께 잘해보자. 그날 밤 윤서아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힘들었지만 이겨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군인이고 며느리이고 딸이고 아내다.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일기를 덮고 윤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13개의 별처럼 밝게요. 끝은 완전한 화해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으로 남았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고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윤서아는 명찰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라를 지키는 게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충분했습니다.